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명절 후유증 없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명절이 끝나고 큰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직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선별진료소에 가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어요. 남일만 같았는데 막상 닥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다행히 결과는 음성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항상 방역에 힘쓰시고 개인 위생도 철저히 하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캐서린 맥켄지의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20년 전 마지막 여름 캠프의 기억. 각자의 퍼즐 조각을 간직한 채 다시 만난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그녀를 잊는 것. 20년 전 맥 알리스터 가족의 캠프 마코에서 아만다 홈즈가 몽둥이에 맞은 채 보트 안에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범죄로 인해 기소되지 않는다. 20년 후 부모님의 갑작스런 죽음. 맥 알리스터 부부의 자식들은 캠프 마코에 모여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을 읽고 캠프에 속한 주요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투표 이상의 복잡한 문제였다. 유언장에는 그들이 아만다에게 일어난 일의 수수께끼를 풀 때까지 그 땅을 청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 함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작가는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들고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각자의 알리바이와 의혹을 조금씩 풀어놓는다. 탄탄한 구성과 작가 특유의 냉정하지만 위트 넘치는 문체가 치밀하게 계획된 미로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헤매는 여정을 더욱 스릴 넘치게 하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넌센스 퀴즈라던가 수수께끼, 그리고 명탐정 코난, 소년탐정 김전일 등의 추리 만화에 관심이 많았고 또 좋아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저기 흩어진 퍼즐 조각 같은 단서들이 영화 말미에 다 맞춰지는 그 짜릿한 쾌감이란. 이번에 읽게 된 이 책은 앞서 말한 저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소설이었습니다. 470페이지에 달하는 묵직한 책을 읽어가는 동안 사건의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지며 지루할 틈 없는 반전이 거듭되는데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소설 초반 3장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저와 함께 그날의 진실 속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아만다. 1998년 7월 22일 오후 9시. 내가 졸업하기 2년 전부터 캠프 마코에서는 새롭게 풍등 날리기 행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름날을 기억하면 매주 하던 캠프파이어와 숲속에서 한 게임, 풍등 날리기가 떠오른다. 매주 캠프파이어를 할 때 모닥불에서 피어나던 연기 냄새, 숲을 돌아다니며 서로 부르고 깃발을 찾던 기억, 게임을 하면서 폭풍우라도 맞닥뜨린 것처럼 소리를 질러대던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소나무와 진흙, 모래와 자외선 차단제도 함께. 풍등 날리기는 단순하지만 괜찮은 아이디어였다. 박엽지, 초, 철사로 풍등을 만들고 그 얇은 종이 위에 소원을 적는다. 몇 시간 뒤 풍등에 불을 밝혀 하늘로 띄우면
등이 날아올라 먼 해변으로 가서 떨어질 테니 마음에 담아둔 진짜 소망을 적어도 괜찮았다. 7월 캠프가 끝나기 며칠 전 해질녘에 풍등 날리기 행사가 시작되었다. 그 마지막 날 밤, 난 미리 만들어둔 풍등이 다른 캠프 참가자의 것과 부딪혀 망가질까봐 일부러 멀찌감치 떨어져서 해수욕장으로 조심조심 걸었다. 샌들 안에 돌이 들어와 내가 발을 들어 올려 흔들자 절친 마고가 킥킥거리며 웃었다. 바위 조심, 그녀가 말했다. 바위처럼 곤히 자는 아기. 바위 가위보. 바위처럼 24시간 노래 듣기. 너희 둘 좀 조용히 해줄래? 라이언이 어깨 너머로 우리를 쳐다보며 살짝 짜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고의 오빠로 17인 우리보다 3살 더 많은 20살 어른이자 내 풍등의 적을 소원의 대상이다. 마고는 라이언에게 혀를 삐쭉 내보이고는 진지한 척 표정을 바꿨다. 주니어 카운슬러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우린 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행동했다. 사실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디든 규칙이란 것이 있으니 말이다. 소원을 들어주는 수호 성인이 10대 소녀들의 들뜬 생각을 신경이나 쓸지 의심스러웠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캠프 참가자들과 직원을 포함해 150명이 다채로운 풍등을 들고 있는 모습은 희망과 꿈이 가득 담긴 만화경 속 신기한 풍경 같았다. 평소라면 영어와 프랑스어가 뒤섞여 시끌벅적했겠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중요하고 영원히 기억할 만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을 유지한 채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호수는 동이 틀 무렵과 마찬가지로 잔잔했고 특유의 짠내도 이제는 익숙해져서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았다. 라이언이 물 위에서 흔들리는 부양식 도구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보름달이 호수 위를 비추었다. 61m 정도 떨어진 계류장에는 작은 범선 한 척을 묶어둔 밧줄이 가볍게 휙휙거리며 음정이 맞지 않는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내 앞에 있던 누군가가 독의 끝부분에 걸려 넘어졌다. 그 애가 들고 있던 풍등이 호수 아래로 떨어졌다. 내 풍등! 그러자 20명의 카운슬러가 쉿 하며 주의를 시켰다. 10살짜리 소녀는 양손에 얼굴을 묶고 어깨를 떨었다. 저 애는 오늘 밤 소원을 이루지 못하겠네. 난 내 풍등을 더 꽉 잡으면서 생각했다. 물론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가슴이 콩닥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양식 독은 U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그대로 따라 걸으면 결국 해수욕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였다. 중간 지점에 있는 더 큰 인명 구조용 독에 다다른 라이언이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라이터를 꺼냈다. 딸깍딸깍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이터 불빛이 그의 잘생긴 얼굴을 밝혔다. 캠프에는 매년 라이언처럼 소년들의 우두머리이자 소녀들의 인기 1순위인 남자가 있다. 캠프 마코가 시작되었던 1950년대 라이언이라면 지포라이터를 들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1998년에 살고 있다. 다들 테바샌들에 보드용 반바지를 입고 남자들의 머리도 덥수룩했다. 이제 풍등에 불을 밝힐 시간이다. 라이언은 재빨리 움직였다. 우리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최대한 가까이 모여 풍등을 들고 함께 날려야 했다. 난 그에게 다가가면서도 소원이 적힌 부분이 스웨트 셔츠로 가려지게 풍등을 돌렸다. 그렇지 않으면 라이언이 작년처럼 내 손에서 풍등을 들어올려 뭐라고 썼는지 보려고 할 테니까. 내가 그에게 반해 있던 지난 여름에는 그의 이름을 쓸 배짱이 없었다. 윈드서핑을 하는 애와 같이 있게 해달라는 뭐 그런 바보 같은 내용을 적었다. 라이언은 의도치 않았겠지만 나에게 교훈을 주었다. 난 그를 좋아했던 수많은 추종자들 중 한 사람일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여름은 다르다. 이번에는 대담하게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을 적었다. 그런데 라이언은 내 풍등의 소원을 읽는 대신 내 쪽으로 몸을 숙인 뒤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호수섬에서 볼래? 순간 심장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의 개구리처럼 폴짝 튀어나올 것만 같아서 난 대답 대신 고개만 가만히 끄덕였다. 그가 딸깍하고 라이터를 켜고 불을 붙였다. 난 한동안 풍등을 몸쪽으로 가까이 들고 얇은 종이 전체로 열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도구로 걸어가 서서히 떠오르는 풍등을 더 이상 잡고 있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놓았다. 그리고 내 풍등이 다른 풍등과 함께 날아오르는 것을 쳐다보며 독을 돌아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모든 풍등이 하늘로 올랐을 때 마고가 달콤한 알토 목소리로 파이어스 버닝을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돌아가면서 부르고 또 불렀고 물 위에 떠있는 보트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풍등이 하늘 멀리 사라지자 마고와 나는 보트 해변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카누 하나를 같이 들고 물가로 가서 헤드램프를 켜고 올라탔다. 그리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다. 20년 뒤 1부 금요일 1장 하루 일과 션 부스의 매일 아침은 그가 기억하는 한 늘 똑같이 시작되었다. 오두막 처마 쪽으로 바짝 붙은 좁은 방에서 싸구려 담요를 발목까지 걷어찬 채 열린 창문 너머로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는 것이다. 오전 6시 45분. 항상 6시 45분이다. 시계를 볼 필요가 없다. 뼛속 깊이 그 시간임을 알고 있으니까. 션은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늘 정해진 일과를 그대로 따랐다. 침대 발치에 걸어둔 수건을 집어 맨 허리에 두르는데 1분. 복도 끝에 있는 욕실로 가서 처음 찬물이 나오고 그러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오기까지 또 1분. 그리고 그는 딱 3분간만 샤워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이상은 낭비다. 션은 도구 비누를 집어 짧은 머리카락에 문지른 다음 가슴과 늘어진 살 사이를 문질렀다. 45이 되니 전보다 이런 주름이 많아졌지만 다른 부분은 거의 예전과 같다. 그는 샤워기를 잠그고 이를 닦은 다음 6시 52분에 방으로 돌아왔다. 낡아빠진 그 수건으로 물기를 마저 훔친 뒤 색이 바랜 카고 바지와 긴 소매 티셔츠를 걸쳤다. 근로자의 날 휴가가 낀 주말인 오늘은 쌀쌀한 아침 공기가 한낮까지 이어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그는 캠프 마코라고 적힌 스웨트 셔츠도 걸쳤다. 6시 58분. 트레통 운동화를 신고 오두막의 1층 큰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다. 맨 아래 계단을 디디기도 전에 스크램블 에그와 살짝 탄 토스트 냄새가 그를 반겨주었다.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에이미에게 손을 흔들었다.
야영객들이 모두 돌아간 터라 그녀 혼자 남아서 주방 일을 봤다. 그녀가 아직 이곳에 있는 건 곧 도착할 손님들 때문이다. 션은 삐걱거리는 현관 방충망을 열었다. 햇살이 좋지만 아직 잔디에는 서리가 남았다. 일과에 잔디 깎기가 있지만 햇볕에 물기가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할 것이다. 그는 현관에 서서 탁 트인 마당을 살폈다. 기둥에 매단 공을 쳐서 주고받는 테더볼장과 맞은편에 자리한 공방, 보트 해변과 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이 눈에 들어왔다. 100년 된 소나무 숲이 빼곡히 주위를 막아선 형태지만 그는 전혀 답답하지 않았다. 이곳은 그가 아는 유일한 집이자 원하는 유일한 장소다. 이곳이 없어지고 평범한 일상과 오두막 2층에 있는 그의 방도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건 너무도 안 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속상해하면 안 된다. 맥 알리스터 씨가 잘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맥 알리스터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션은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 있는 사람인지 하느님만은 아실 것이라 생각했다. 션은 팔을 뻗어 해져서 올이 풀린 종 당김줄을 잡았다. 깨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날렵하게 줄을 당겨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8번 종을 쳤고 칠 때마다 그들을 생각했다. 마지막 종은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둥 하는 소리가 그의 머릿속으로 파고들었다. 수천 번도 넘게 종을 치면서 그는 오른쪽 귀가 거의 먹었다. 이제 됐다. 그에게는 다른 일과가 남았다. 고등어 때 가족이라고 불리는 맥 알리스터 식구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 2장.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고 맥 알리스터는 먹고 싶지도 않은 아침 샌드위치와 필요도 없는 커피를 사기 위해 시내 맥도날드에 들렀다. 그녀도 자신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알았다. 그렇게 고대하던 전통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지만 20년이 넘게 지키지 않았으니 더는 전통이라고도 할 수 없지 않을까? 아무튼 마고의 차는 거의 반사적으로 드라이브 스루 라인에 섰다.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난 터라 위장이 요동쳤다. 그녀는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홀로 아침을 먹었다. 샌드위치를 입안으로 우겨 넣으며 마고는 그녀가 추측했던 것들이 대자비처럼 벌어져 주말 내내를 사로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그녀가 마크에게 오지 말라고 한 이유 중 하나다.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마고는 마크가 낯선 상황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작 눈치채고 있었다. 일전에도 그게 누구였다고? 와, 왜 나한테 소개해주지 않았어? 라는 물음에 끝도 없이 설명을 해야 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진이 빠져서 마크가 같이 가겠다고 했을 때 바로 거절했다. 그는 삐쳐서 아침에 그녀를 바라보며 잘 갔다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문제는 돌아가서 해결하면 된다. 지금은 닥친 일만으로도 벅차다. 맥도날드 주차장에서 보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다.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 콘크리트 다리, 주 도로를 따라 들어선 관광객용 상점들, 작은 싸구려 식당, 휴일에 젖은 옷을 빨면서 프렌치 프라이와 아이스크림으로 배를 채우던 빨래방까지.
그녀는 항상 맥도날드를 캠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해왔다. 매년 여름 아만다의 부모님이 둘을 캠프에 내려주기 전에 이곳에 들러 작별 식사를 사주었기 때문이다. 마고의 부모님은 마고가 10살이 되었을 때부터 캠프에 가기 한두 주 전에 아만다네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허락하셨다. 덕분에 마고는 캠프 소유주의 딸이라는 신분이 아닌 평범한 야영객처럼 캠프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때는 오늘처럼 이른 시간에 맥도날드에 간 적이 없어서 지금 그녀가 먹고 있는 에그 맥머핀 대신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시켰다. 둥근 잔디밭에 있는 낡은 피크닉 테이블에서 먹었기 때문에 항상 초여름 햇살에 벌겋게 달아오른 채 캠프에 입성하곤 했다. 그때와 메뉴가 다르긴 하지만 주변 전경이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샌드위치를 싼 종이를 손바닥에서 구기는 방법도 똑같다. 그렇기 때문일까? 코앞에 단풍잎이 흩어져 있어도 마치 그 시절 여름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고 차라리 그녀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 17으로 말이다. 마고는 샌드위치를 마저 먹은 다음 포장지를 구겨 정리하고 차를 돌렸다. 몬트리올부터 쭉 틀어둔 라디오 채널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습관적으로 지역 프랑스 FM 라디오인 시모로 돌렸다. 라디오에서는 윌 스미스의 게팅 지기 위드 잇이 흘러나왔다. 맙소사. 둘의 마지막 여름, 그녀와 아만다는 이 바보 같은 윌 스미스 곡의 안무를 얼마나 많이 따라했었나. 너무 많이 춰서 셀 수도 없었다. 아만다는 본 걸 그대로 따라하는데 도사라 완전 똑같이 춤을 췄다. 둘은 그날 밤 섬으로 들어가는 보트에 노를 저으며 후렴구에 나나나나 나나나를 외쳤고 그 소리가 물을 타고 메아리가 되어 퍼졌다. 추억의 명곡을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라디오 DJ가 말했다. 1998년 여름으로 떠나보시죠. 마고의 차가 캠프 마코의 긴 비포장 진입로로 들어서며 먼지 구름을 일으켰다. 20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라디오 채널처럼 1998년 여름에 갇혀 있었다. 청소년 시절이 슬라이드 쇼처럼 펼쳐졌다. 왼편에는 숲으로 들어가는 오솔길이 있는데 이곳에서 아만다와 둘이 처음으로 담배를 피우다 동생인 메리에게 들킬 뻔했다. 메리는 늘 엄마한테 고자질하곤 해서 그 애한테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지금 그녀는 메리가 매일 동틀역에 와서 부지런히 청소하고 마루 운동시키던 헛간을 지나는 중이다. 메리는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항상 몸에서 약간의 말냄새를 풍겼다. 메리는 마고에게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마고는 너무 무서웠다. 말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는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뛰기 시작하자 그런 허세도 끝이 났다. 마고는 그 순간 자신의 승마 인생은 이걸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메리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곡간을 소유하고 있다. 아침 운동을 마친 뒤 나중에나 도착할 테지만 그건 괜찮았다. 마고는 아직 그녀의 과도한 진지함을 받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 마고는 부모님이 언제 버려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붉게 녹슨 트럭이 서 있는 잡초투성이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트럭 옆에 차를 세우고 휴대전화로 들어온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했다. 젠장. 마곡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확인했어야 했는데 마크에게서 문자 2개가 와 있었지만
수신이 되지 않아 볼 수가 없다. 근처 농장들에는 기지국이 없어서 통신이 불가능했다. 첨단 기술 면에서도 1998년으로 돌아온 셈이었다. 마고의 부모님은 야영객들이 현대 문물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캠프에 기지국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다. 마고도 그 철학에 동의했지만 지금은 안달이 났다. 48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되면 마크는 분명 달가워하지 않을 거다. 그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유선 전화로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만 깜빡하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 차의 윈드실드를 두드렸다. 마고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다가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션! 젠장. 간 떨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가 잘 안 들린다는 듯 오른쪽 귀에다 대고 손을 둥글게 말더니 창문을 열어달라는 동작을 취했다. 마고가 버튼을 누르자 유리가 가지런하게 자동차 문 틈새로 들어갔다. 안녕 마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어왔는데 못 봤니? 휴대전화를 좀 확인하느라 못 봤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전화기를 주운 뒤 화면에 묻은 먼지를 닦았다. 세차를 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먼지가 잔뜩 껴 있었다. 마고도 슬슬 세차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크가 자꾸 잔소리를 해서 아주 짜증이 났었다. 이것 봐. 마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도 마크가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분명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왜 이러는지 마고도 알 수가 없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가 안 터져. 션이 말했다. 그는 카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잘 익은 오렌지처럼 선명한 붉은빛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짧게 잘려 있었다. 더 젊었을 땐 긴 곱슬머리여서 그가 안 보일 때면 아이들끼리 광대라고 부르곤 했다. 그러네요. 마고가 말했다. 션은 어깨를 으쓱이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마고는 영락없이 갇힌 기분이 들었다. 차에서 내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션과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다. 그는 테니스장의 점토 바닥처럼 요지부동인 인물이다. 부모님이 그에게 지붕보수와 독이 가라앉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일을 맡겼을 때부터 마고는 오싹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션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13살 소녀 적의 기억이지만 아직도 생생했다. 차 문을 좀 열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그가 뒤로 물러났다. 마고는 차 안 공기를 순환하려고 창문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날이 화창했지만 덥지 않았다. 그녀는 소나무 향과 먼지, 녹슨 금속의 싸한 냄새를 맡았다. 바로 이 집의 냄새였다. 아주 밝은색 신발을 신었네. 션이 말했다. 네? 아, 이 신발요? 맞아요. 참 요란스럽죠. 그녀는 하루 전날 산 새 러닝화를 신고 있었다. 한창 마라톤 훈련을 하는 중이었는데 보통 출전 3주 전에 러닝화를 준비해야 한다. 마고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마침내 상점에 갔지만 남은 물건 중에 발 사이즈에 맞는 것은 주황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밝은 분홍색 러닝화 뿐이었다. 색이 눈에 띄지 않게 얼른 진흙이 묻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올 여름에는 진흙이 별로 없어. 그런 것 같네요. 션이 뒷좌석으로 몸을 구부리고는 마고의 작은 여행 가방을 씹었다. 수년 전 외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가죽 가방이다. 제가 들게요. 아니, 알잖니. 맥 알리스터 씨는 내가 널 챙겨주길 바라실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피트라고 부르세요. 아빠가 그래도 괜찮다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감히 그래서는 안 되지. 마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과도하게 굽실거리는 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션이 가방을 들고 가게 놔두고 앞서서 주차장을 나섰다. 너와 케이트, 리디가 프랑스어 선생님의 오두막에 묵었음 하는데 괜찮겠니? 네가 부모님 집을 쓰고 싶다면 물론 아니요 괜찮아요. 그들은 솔레음이 물씬 풍기는 키 큰 소나무 길을 따라 테니스장으로 갔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점토 바닥은 빛이 바래고 색이 빠진 상태였다. 마고의 눈앞에 다시 옛 기억이 펼쳐졌다. 테니스장 뒤 숲속 깊숙한 곳에는 직원 오두막이 있었다. 그곳에서 마고는 수많은 밤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다. 반대쪽에는 관리동이 있는데 캠프일을 보는 10대 소년들의 호르몬이 들끓는 장소다. 16살 여름, 마고는 그곳에서 사이먼 보클레오와 처음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는 곧장 숨막히고 다소 놀라웠던 첫 경험에 대해 아만다에게 자세히 털어놓았다. 아만다는 전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마고는 그녀가 라이언을 위해 아직 순결을 아껴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오빠가 절대 아만다를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에 친구의 바람이 가망 없다고 생각했다. 라이언을 위해 아껴두기. 무슨 싸구려 B급 영화 제목 같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마고가 처음으로 보러 간 영화가 하필 라이언 일병 구하기였다. 그녀는 극장에서 울고 또 울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아만다는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물어보긴 너무 늦었다. 괜찮겠니? 션이 물었다. 오두막에 있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한 거야. 쌩하게 굴지 마. 쌩하게 굴지 말라고요? 저기 션, 대체 언제 철이 들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그들은 길가에 섰다. 마고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집이 뒤편에 있다는 것을 안다. 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캠프 말이에요. 마고가 말했다. 왜 아직도 여기 있어요? 난 내 짐을 들고 있잖니. 아니, 내 말은 왜 이곳에 있냐고요. 캠프장이에요. 왜 여기 사냐고요. 그야 여기가 내 집이니까. 하지만 여긴 당신 집이 아니잖아요. 션이 그녀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작게 먼지 구름이 일었다. 왜 이러는 거니? 난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마고는 자신이 머저리처럼 굴며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미 오늘 하루가 너무 힘에 부쳤다. 부모님의 빈집이 그녀를 잡아당기며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고 있었다. 여름 캠프에서 지냈던 그때의 그녀로. 그녀는 더 이상 그 소녀가 되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마련이다. 미안해요, 션. 여기 오니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요. 네 행동을 장소 탓으로 돌리면 안 돼. 당신은 안 그렇고요?
그는 발바닥으로 돌을 이리저리 굴렸다. 평생 여름을 떼약볕 아래서 보낸 션은 확실히 자기 나이인 45보다 더 들어 보였다. 알다시피 네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셨어. 저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게 참 존경스러워요. 그것뿐이니? 마고는 마침내 어깨너머로 돌아보았다. 1950년대 목장에서나 볼 법한 주택이다. 호숫가에 자리한 약 81만 제곱미터 부지에 듬성듬성 자리한 흰 참나무 관리동과 진녹색 오두막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저게 당신이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집 말이에요. 여기 머물면서 부모님 집에 살고 싶어요? 난 한 번도 션의 말을 잘라먹기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자동차 스테레오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슬쩍 쳐다보았다. 누군지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었다. 라이언이 도착한 것이다. 3장. 내가 돌아왔다. 라이언. 백인 블랙. 이제 막 40줄에 들어섰지만 어쩔 땐 35으로 보이는 라이언 맥 알리스터가 아우디 A3 스테레오에 시끌벅적하게 틀어제낀 노래다. 그는 불과 한두 달 전에 이 차를 리스했고 처음으로 사운드 시스템을 써봤다. 새 차를 몰고 집에 왔을 때 아내 캐리는 남편이 중년의 위기나 뭐 그런 걸 겪고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언이 둘이서 합의했던 합리적인 가격의 CRV가 아닌 이 차를 고른 이유는 이상하리 많지 텅 빈 고속도로로 시범주행을 나갔다가 속도를 내보니 간만에 아주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게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징조라면 뭐 그러라지. 그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놀랄 일은 아니다. 지난 한두 해는 정말 끔찍했다. 라이언의 사업 파트너가 범죄자가 되면서 그의 사업은 망하는 중이고 캐리와의 사이도 삐걱댔으며 부모님까지 돌아가셨다. 하지만 이번 주를 기점으로 상황은 달라질 거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결정이 내려지면 라이언은 모든 것을 수습할 수 있다. 사업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캐리를 다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녀가 바라는 것처럼 집을 수리하고 가족 휴가를 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게 바로 결혼 생활이 아닐까? 상대의 바람과 필요를 맞춰주는 것. 어쨌든 상담을 해준 의사도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에이, 알게 뭐람. 지금 그가 바라는 건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차를 몰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집을 벗어나는 것이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당연히 사랑하지만 어깨에 두른 무거운 짐이 목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캠프도 그의 가족과 여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모든 일들과 모두에게서 홀가분해지고 싶다. 그런 다음에야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자 남자로. 그건 그렇고 이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AC/DC의 노래가 기가 막히지 않나? 브라이언 존스는 진짜 미쳤다. 라이언은 노래를 다 듣고 난 뒤에 시동을 껐다. 그는 마고의 차로 보이는 고물이 다 된 혼다 어큐라 옆에 차를 세웠다. 폐차 직전인 그런 차를 동생이 몰고 다니는 걸 보니 짜증이 났다. 마고는 여동생 중에서 제일 예쁜데 최근 5년 사이에 자신을 놓아버렸다. 외형적인 부분이라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말이다. 친목 모임에 나가는 것도 그만두고
고등학교 부교장도 못해볼 위인인 마크라는 남자랑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고는 여기에 그보다 먼저 왔다. 라이언은 그럴 거라고 예상했다. 내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여동생들이 도착할 거라는데 걸었을 것이다. 마고, 리디, 케이트, 메리 순으로. 그중 앞에 2명만 제 시간에 오겠지. 라이언은 시간 개념이 철저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계획에 맞춰 제때 도착했고 모두가 모이기 전에 미리 마고와 이야기를 나누어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 그녀를 통해 다른 이들도 포섭할 것이다. 아무튼 마고는 지금 어디 있지? 라이언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마고라면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그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에 놔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부모님 집까지 숲을 가로질러 가는 길을 택했다. 현관에 도착한 다음 콘크리트로 된 작은 계단이 딸린 소박한 문으로 가서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 가구는 굿윌 자선상점에 기증하기도 힘든 구닥다리인데 아주 값이 나가는 물건들처럼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자기 침실에 짐을 내려놓았다. 진청색으로 칠해진 방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여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다.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전화가 울렸다. 캠프장에는 휴대전화 기지국이 없지만 2년 전 캐리와 딸들을 두고 머리를 식히려고 집을 나섰을 때 그는 이곳에 묵으면서 인터넷을 설치했고 자기만 아는 암호를 달아두었다. 그해 여름 그는 사업 파트너 존 라이런스가 그들의 사업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 끔찍한 일은 늘 여름에 벌어진다. 그래서 라이언은 해가 길어지면 불안했고 해가 짧아져 퇴근할 때 밖이 컴컴해지는 시기가 되어서야 다시 안정을 찾았다. 그는 문자 메시지를 읽었다. 마고와 이야기해봤어요? 캐리가 보낸 메시지다. 라이언은 거실에 있는 집 전화로 가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아이들이라면 박물관에만 있을 거라 생각할 법한 회전식 다이얼이 달린 낡은 전화기다. 3번의 시도 끝에 캐리의 번호를 실수하지 않고 돌릴 수 있었다. 잘 도착했어요? 캐리가 물었다. 라이언은 그녀가 환한 흰색 주방 아일랜드 조리대 위로 식재료들을 쭉 정렬해둔 채로 서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녀는 항상 주말에 요리를 하지 않으려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금요일에 몰아서 해둔다. 언제나 그랬다. 아내는 모든 것을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계획한다. 잘 도착했어. 어디에요? 집안이야. 집 전화기 아니에요? 걱정 마. 마고밖에 없어. 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나도 갈 걸 그랬어요. 우린 합의했잖아. 내 가족 일이니 내가 알아서 하기로. 좋아요. 망치지만 말아요. 라이언은 수화기를 내려서 테이블을 툭툭 쳤다. 그가 한 성질하던 20년 전이었다면 유리창 너머로 전화기를 통째로 집어던졌을 것이다. 그래서 존과 사달이 났을 때도 라이언은 이곳에 왔다. 캐리는 좋은 점이 많은 여자지만 그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는 미덕은 부족했다. 그럴 계획이야. 이번 일에 내 인생도 걸렸어요, 라이언. 내 미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요. 나도 제대로 알고 있어. 좋아요. 그런데 술 마시고 마구랑 부둥켜 안고 추태 부리지 말아요. 라이언은 아내가 마고의 이름을 말하던 순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오두막 쪽으로 걸어가는 중인 마고를 발견했다. 프랑스어 선생님의 오두막. 부모님의 친구가
거기 묵은 적이 있어서 항상 그렇게 불렀다. 그 사람이 미국인 캠프 참가자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는데 할 줄 아는 프랑스어가 고작 식당에서 주문하는 단어뿐이라 계획은 취소되었다. 부모님이 빡빡한 예산으로 꾸려가는 캠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데려온 많은 다른 지인들도 그랬다. 그 친구는 여름이 끝나자 캠프를 떠났지만 그때 부르던 별명이 그대로 남았다. 마고랑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술 마시는 건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놓고 8시간 뒤에 둘이서 모닥불 앞에 앉아서 서로 어깨동무라고 웅얼거렸죠. 사랑해 어쩌고 하면서. 마고가 몸을 돌리더니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션이다. 라이언은 놀라지 않았다. 션은 어릴 적부터 항상 마고 주변을 배회했다. 아만다는 그걸로 늘 놀려댔는데 언젠가는 마고가 션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마고는 션을 포함해 모두에게 다 들리도록 웃으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게 마고의 형편없는 부분이자 위험한 부분이기도 했다. 어떤 남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어. 라이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린 사랑해야 하는 단계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뭐래? 지금 우리 애들처럼 말하는 거 알아? 말투는 감염되거든요. 라이언은 AC/DC의 노래를 끄고 난 뒤로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셋 딸은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자식이었다. 그와 캐리가 지지고 볶으면서도 함께 사는 이유이기도 하다. 딸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놀랄 거다. 술에 취해 사랑해 라고 할 때가 간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도 그가 감성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좋은 쪽으로만요. 캐리가 말했다. 동감이야. 아이들을 위해 이러는 거니까요. 그렇지. 계속 연락해요. 여긴 아직 휴대전화 기지국이 없어. 집에서 문자 받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장례식이 끝나고 신호가 잡힌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이 걸어둔 암호는 쉬었고요. 칭찬 참 고맙네. 암호를 바꿔요. 캐리는 자신들의 계획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전화를 끊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라이언은 마고가 프랑스어 선생님의 오두막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실에 불이 켜졌다. 침실한 곳에서 그녀가 짐을 풀었다. 그 오두막 옆으로 펼쳐진 풍경으로 시선이 가지 않게 하려면 그녀를 지켜보는 편이 더 수월했다. 그곳에는 호수가 있다. 그리고 호수 너머로 그 섬이 있다.